자, 오늘은 임시정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3.1운동을 봤었죠. 우리가 3.1운동으로 바로 독립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독립운동의 이런 기운들을 좀 더 주도적으로 리드할 만한 그런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3.1운동 직후에는 국내외에 이런저런 임시정부들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시정부는 요 상하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거 말고도 거의 한 7개인가 정도의 정부들이 세워져요.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3개만 보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연해주 지방의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의회 형식의 정부가 세워집니다. 이 문창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정부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성정부라고 하는 정부가 국내에 세워지게 됩니다. 국내. 여기 서울에 보면은 한성정부라는 게 세워진다라고 나오죠. 한성정부를 세우는데 여기 대통령이 이승만으로 뽑히고, 국무총리는 이동휘라고 하는 당시 사회주의자가 뽑히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긴 했지만은 러시아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나서부터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사회주의에 빠지게 되는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었죠. 당시 최고 강대국인 미국과 친한 이승만, 그리고 러시아와 친한 이동휘를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선출을 했었던 사람이 그 정부가 한성정부입니다. 여기 근데 한성정부는 대통령이라는 칭호가 아니라 집정관이라고 하는 약간 비슷한 거긴 한데 대통령이랑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집정관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에 따라서 대통령을 선출을 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집정관을 선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가 바로 상하이의 임시정부죠. 상하이의 임시정부. 바로 여기 상하이, 중국 상하이 지방에 세워졌던 정부이고, 여기도 대통령을 이승만, 그리고 국무총리를 이동휘로 뽑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세계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요 정부가 여러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합치자라고 하는 통합임시정부 출범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어디로 합칠까 논의를 했는데 위치는 결국은 상하이로 정합니다. 상하이. 왜냐하면 상하이 위치가 일단 일본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이었었고, 당시 여러 서양 각국의 외교관 건물들이 여기 죄다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우리가 직접 일본을 몰아낼 수 있을 거라고는 당시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하이에 모여있는 서양의 외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일본을 몰아내자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따라서 외교 활동이 유리했기 때문에 상하이의 위치를 잡았었고, 그래서 상하이로 일단 위치를 잡았었고, 그 다음에 정통성은 어디로 둘 것이냐. 정통성은 아무래도 국내 정부의 정통성을 두어서 이 상하이 정부가 아니라 한성 정부를 계승한다라는 것을 일단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상하이에 두는데 우리는 한성 정부야 라는 이제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성 정부를 계승을 하면서 위치는 상하이로 두고 요 세 개의 정부를 다 통합을 하는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각 정부에서 선출했었던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거의 그대로 인정을 해서 대통령의 이승만, 그리고 국무총리의 이동휘라는 독립운동가가 원래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한테는 좀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있죠.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당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 중에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라는 점을 일단 좀 유의하고 보길 바랍니다. 지금 같은 북한 같은 그런 이미지 아니야. 자, 그렇게 해서 통합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성립이 됐고, 이름은 그냥 그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짓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래서 우리가 임시정부 굉장히 초등학교 때부터 중요하게 배울 텐데, 여러분들이 이 임시정부가 사실은 엄청나게 대단한 활약을 하는 건 많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일제시기이기 때문에 일본이 힘이 압도적으로 강했었고,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었던 조그만한 정부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막 큰 활약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중요하게 배우는 의미가 있겠죠. 왜 이걸 중요하게 배우느냐. 일단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정부라는 거죠. 민주주의 정부.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현재 계승해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민주공화제 정부였었기 때문에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당시 보면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이렇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모든 정부의 권한을, 이 모든 권력기관의 권한을 왕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삼권을 분리해 놓은 민주적인 정부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정원, 공무원, 법원 이렇게 세 개의 권력기관의 권력을 분립시켜 놓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구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여러 독립운동 세력들이 한 번에 다 참여했었다.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이 한꺼번에 참여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좀 보면은, 먼저 상하이 지방에 여운형 김규식이 있었죠. 여운형 김규식, 신한청년당의 여운형 김규식, 파리 평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보냈었죠. 이 사람들을 보냈었고, 그 다음에 신채호라고 하는 사람이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임시정부에 참여합니다. 앞으로 나중에 계속 나올 겁니다. 신채호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잘 기억해. 이 사람. 이 사람은 참고로 무정부주의자입니다. 무정부주의자인데 임시정부에 참여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 참여를 한 거죠.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참여했다기보다는 무정부주의자가 정부에 참여했다는 것은 독립을 위해서 정부에 참여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러시아 쪽에 문창범과 이동휘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문창범과 이동휘. 참고로 여기 특히 이동휘는 사회주의자죠. 사회주의. 그래서 다양한 이념, 사회주의 세력도 있었고 무정부주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인 홍진과 김구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김구, 그리고 여운형, 김규식,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인 민족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유. 그에 비해서, 사회주의는 약간, 돈 많은 애를 싫어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연합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통일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들이 연합을 했던 사례가 참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의 어떤 교훈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보면은 중국 관내는 여기입니다. 중국 안쪽. 그 다음에 만주에 여기 이동영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있었고, 베이징에도 있었고, 국내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 멀리 미국에는 안창호와 이승만이 있었고, 러시아 쪽까지도 여러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독립운동 세력들이 모두 다 참여하는 그런 광범위한 실질적인 정부의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념도 다르지만 다 같이 모여서 활동을 했었고, 노선도 달랐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동휘는 우리가 싸워가지고 일본을 물리치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었고,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청해서 외교를 통해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었고, 안창호는 일단 지금 힘을 키우자라고 하는 실력 양선론자 등등 다양한 노선, 이념,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이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임시정부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 그럼 이제부터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임시정부가 하는 이 모든 활동들은 거의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1919년, 20년, 21년이 지나면은 거의 다 일본한테 적발되고 체포되고 해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임시정부를 중요하게 배운 것이고, 그리고 큰 활약은 하진 못했지만 이런 활약이 그래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조직들을 결성을 하는데, 연통부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연통부. 말 그대로, 연통부는 이제 연락이 아니라, 국내에 설치를 했었던 비밀 행정조직입니다. 행정조직. 연통부는 국내에 설치했었던 비밀 행정조직. 여기 보면은 연통제라고 나와 있죠. 연통제는 총판. 이게 서울에 설치했던 서울시장 같은 겁니다. 서울시장. 그 다음에 각 도의 독판, 분감, 면감 같은
지방 통치자를 임시정부가 임명을 하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는 임시정부가 세금까지 얻었었습니다. 세금은 말 그대로 독립운동 자금이었었겠죠. 자금. 그리고 임시정부가 발표하는 어떤 선언이나 법령 같은 것들을 국내에 전파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게 했었던 이게 임시정부가 진짜 정부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실제 도지사, 뭐 서울시장 그런 애들을 임명했기 때문에 자 그런 조직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교통국이라고 하는 조직도 있었습니다. 교통국은 통신기관입니다. 통신기관. 여기 보면은 교통국은 이제 상하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단둥시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단둥시를 중심으로 하고 중간 기지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서울까지 국내로까지 연결이 되는 통신 그리고 교통수단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통신과 교통을 담당했던 그런 부서였다고 보면 됩니다. 통신과 교통. 김구가 이제 국내에서 상하이로 넘어올 때, 교통국에서 제공을 했었던 배를 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단둥을 들렸다가 이렇게 쭉 오는데 여기 일본인 매들한테 추격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영국인 함장이었던 조지 루이스 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독립운동가입니다. 우리나라한테 독립훈장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들은 채도 아니하고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이 백범일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신기관이자 교통기관 역할을 했었던 그런 정부의 부서였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신하다 보니까는 이제 정보 수집도 같이 했었겠죠. 그리고 독립운동 자금 모집 활동도 같이 했었습니다. 특히 단둥, 이게 우리말로 안둥이라고 합니다. 안둥교통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륙양행이라고 하는 그 위장 기지를 설치해요. 이게 안둥에 있었던 이륙양행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인 것처럼 해서 위장을 하고 여기에서 교통국 활동을 했었던 거죠. 통신수단으로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독립운동가들 오면은 뭐 숨겨주고 이동시켜주고 했었던 역할을 했었던 게 이륙양행입니다. 이륙양행 사장이 아까 봤었던 조지 루이스 쇼입니다. 조지 루이스 쇼. 이 사람이 이륙양행 사장이었었다. 교통국의 활약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일단 의연금, 이건 뭐 기부금 같은 거죠. 의로운 그런 일에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아니면은 독립공채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 요게 당시 독립공채의 모습인데 대한민국 공채표라고 돼 있죠. 이거는 미국에서 발행했던 건데 미국이나 중국에서 주로 발행했었고 이거는 $50면 얼마야? 지금 한 6만 원 정도. 6만 원이면은 지금 돈으로 치자면 한 얼마 정도 되려나? 몇 천만 원 되려나? 그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게.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되는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걸 이제 채권으로 발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사간 사람들은 임시정부한테 $50를 주는 겁니다. $50를 주고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자,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나중에 이제 승인이 된 후 1년 내로 지금은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나중에 우리가 독립하고서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1년 뒤에 우리가 이 $50를 보상해 줄게 라고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한 거죠. 채권. 이걸 대한민국의 명예와 신용으로 담보하노니 라고 해서 이 채권을 발행했고 주로 이 채권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독립운동 지원하는 독립자금 대주던 그런 사람들이었었겠죠. 이 사람들이 이 채권을 사가지고 임시정부는 이 채권을 통해서 돈을 마련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마련했었다. 독립공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초기에는 외교활동에 독립운동가들이 주력을 한다고 했었죠. 우리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무장투쟁해가지고 몰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 이동휘나 몇 명 안 됐었어요. 신채호 같은 사람들 몇 명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대부분은 이승만의 외교론에 동의를 해서 외교활동에 주력을 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시작했었던 것이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됐었던 김규식을 모든 권한을 가진 대사, 외교관으로 임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파리 평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을 합니다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파리 평화회의에 있었던 외국인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다. 서양 강대국들은. 그다음에 이승만은 임시정부 대통령이었었는데 미국에 계속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대통령이면은 상하이로 왔어야 된 건데 미국에서 계속 있다가 계속 있으면서 여기서 공채까지 발행해가지고 돈을 막 자기 마음대로 쓰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승만이 탄핵당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승만이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외교 활동을 하기 위한 부서인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걸 설치합니다. 여기 지금 다 중요하네.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합니다. 이런 외교 활동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김구를 중심으로 한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30년대에 만들어집니다. 임시정부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한 10년, 12년 뒤에 만들어지는 의거 단체이고 여기에서 윤봉길 의거를 주도를 해가지고 중국인들을 도와줘요. 당시 중국에 쳐들어왔던 일본 애들한테 폭탄을 던졌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 감동해가지고 나중에 장제석이나 장게스나 그리고 그 이전에 순원 정부도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순원 중국의 당시 정부 대통령의 사람이 이 순원이 임시정부를 승인하거나 그리고 소련이 독립운동 자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외교활동이고 그 다음에 군사활동. 외교활동에 치중을 하긴 했었지만은 완전히 군사활동을 놓은 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군무부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를 하죠. 군무부라고 하는 관청을 여기 중앙정부 밑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군무부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만주에 있었던 여러 독립군 부대를 임시정부로 편입해가지고 제일 대표적으로 편입되는 부대가 광복군 사령부나 광복군 총영 같은 부대가 만주에 있었던 원래 있었던 독립군 부대인데 임시정부가 생기고 나서 임시정부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문화활동으로 독립신문을 만들죠. 독립신문. 우리 예전에 그 서재필이 만들었던 독립신문이랑은 약간 다른 겁니다. 요 독립이라고 하는 요 신문을 발행하게 되죠. 그리고 한일 관계와 관련된 자료집을 발간해서 일본이 이런 잘못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이런 사료집이라고 하죠. 이런 사료집을 발간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모든 활동들이 임시정부 생기자마자 거의 한 5년 내로 거의 다 일본한테 발각되거나 체포되거나 해서 거의 다 중단됩니다. 그래가지고 임시정부 활동이 거의 다 차단되자 앞으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들의 대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 회의를 일컬어서 국민대표회의라고 합니다. 국민대표회의. 자, 그래서 국민대표회의의 배경부터 보면은 자, 연통부와 교통국이 다 걸린다고 그랬었죠. 임시정부 만들어지고 나서 5년 내로 다 걸립니다. 다 걸리고 나서 임시정부 활동 자체가 침체가 됐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합이 완전히가 잘 되지는 않았겠죠. 특히 얘네들이 많이 싸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들. 어떤 사람들이 갈등을 벌였는지 좀 하나씩 봅시다. 보면은 무장투쟁론을 주장을 했었던 신채호나 이동희가 외교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자고 하는 이승만 세력하고 싸웁니다. 이승만은 우리 지금 힘 없으니까는 외국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신채호는 우리나라 독립인데 왜 외국한테 의지하냐, 우리가 직접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둘이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신채호는 임시정부를 그냥 떠나버려. 마음에 안 든다고. 이승만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신채호가 이승만을 진짜로 싫어했었어. 완전히 싫어했어. 좀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싸우게 되는 건 지역 때문에 싸웁니다. 요 평양 출신의 안창호와 경기도 출신의 가만히 보면 이승만이 얘가 싸움닭이야. 싸움닭. 다 싸워, 이 사람. 요 경기도 출신의 이승만이 또 지역 중심으로 또 약간 파가 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좀 싸우기도 합니다. 김구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민족의 자유, 그러니까 독립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사회주의는
독립도 독립이지만은 일단은 못 사는 사람들을 좀 평등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고서 못 사는 사람들의 계급 해방을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운동 노선의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김구 같은 민족주의자들은 잘 살아도 우리 민족이라는 거야. 다 우리 민족. 걔네들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 라고 했던 건데, 이동희는 잘 사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인 거야. 부자들 돈 뺏어가지고 다 평등하게 나눠주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노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념과 노선 갈등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승만이 형이, 이 사람 고집이 너무 세. 승만이 형이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기 전에 3.1운동 때 썼던 문서 하나가 문제가 됩니다. 당시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 윌슨한테 우리나라의 독립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냈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 한국을 해방시켜서 국제연맹,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지금은 유엔과 같은 기관인데 당시는 국제연맹이라고 했었고 지금은 국제연합이죠. 그래서 국제연맹의 통치 아래 두는 조치를 취해주세요, 미국님. 그러니까 우리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는데 당장 독립시켜주는 건 아니고 국제연맹의 통치 아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신채호가 겁나게 열받아요. 왜냐면은 신채호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 이승만은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니까 나라가 망했단 말이야.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요구를 해요. 왜냐면은 독립하는 게 아니라 국제연맹, 이 당시 국제연맹 짱이 미국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의 통치 아래 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서 때문에 굉장히 신채호가 열받아서 결국 임시정부를 떠나게 됩니다. 이 새끼 대통령 자격 없다. 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제연맹의 통치 아래 두도록 하자고 하냐. 독립을 시켜달라고 해야지.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내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막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모여가지고 회의 한번 하자라고 해서 1923년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지 4년 만에 세계 각지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것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립운동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독립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논의를 했는데 여기서도 근데 얘들끼리 또 싸워요. 그거는 개조파와 창조파가 대립을 하는데 개조파는 지금 임시정부 조금 개선해가지고 쓰자라고 하는 안창호 같은 사람들, 현재 임시정부를 약간 개선만 하자라고 하는 파였고, 창조파는 지금 임시정부 노답이라는 거야. 지금 임시정부 없애버려. 지금 임시정부는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창조하자라고 하는 파로서 신채호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주나 연해주 같은 곳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거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강력한 무장투쟁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창조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둘이 계속 싸워가지고 국민대표회에서 뭐 이렇게 막 결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결국 얘네 둘이 싸워가지고 결국은 다 떠나. 안창호는 떠나지는 않지만은 개조파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신채호도 떠나고 해가지고 결국은 김구 같은 몇몇 사람만 임시정부에 남게 됩니다. 임시정부의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것에 그치는 김구 같은 몇몇 사람만 임시정부에 남게 되죠. 그리고 남아있었던 이 김구와 같은 임시정부의 현상을 유지하자고 하는 파가 결국 이승만을 탄핵시킵니다. 이승만을 탄핵시키고서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을 선출합니다. 박은식. 이 사람 예전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박은식이라고 하는 2대 대통령을 선출을 하고서 대통령 제도가 문제가 있다. 왜냐면은 이런 이승만 같은 또라이가 나오면은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대통령의 힘이 너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제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박은식 이후에 임시정부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 제도를 없애버리고 국무총리 중심의 내각 책임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거 국무령이 국무총리야. 국무총리 중심의 내각 책임 제도를 실시를 하고 요것도 안 된다. 국무총리도 힘이 세다라고 해서 몇몇의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꿉니다. 요 국무령은 이제 총리, 의원 내각제 하에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총리가
이제 정부를 담당하는 거였고, 이것도 국무총리가 너무 힘이 세다라고 해가지고,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한 열댓 명 정도의 대표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정하는 체제로 변환하게 되죠. 그래서 요 20년대 중반부터는 임시정부가 계속 이렇게 내분 일어나고 싸우고 제도 바꾸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30년대 초반에 김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 만들었던 조직이 한인애국단이고, 여기에 한인애국단의 단원이었던 윤봉길이 상하이에 쳐들어온 일본군에게 폭탄을 던지면서 중국인들에게 찬사를 받습니다. 왜냐면은 일본이 상하이를 쳐들어왔을 때 중국이 못 막았는데 윤봉길이 혼자 가가지고 폭탄 던져서 다 초토화시켜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이때부터 중국이 우리나라에 우리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팍팍 해주게 되면서 임시정부가 조금씩 살아나가지고 충칭에 정착한 이후에, 당시 임시정부가 어디 갔어? 아까 원래 상하이에 있었죠? 상하이에 있었는데 여기서 윤봉길 폭탄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윤봉길은 일단 체포했고, 뭐 김구랑 안창호 잡으러 다녀요. 그래가지고 상하이에서 도망쳐서 항저우, 난징, 창사 쭉쭉쭉쭉 도망쳐가지고 여기 마지막에 충칭에 정착하게 되고, 충칭에 정착할 무렵에는 중국한테 엄청나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군대까지 만듭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살아나고 마지막에는 주석 중심의 제도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이제 주석이 바로 김구입니다. 김구. 이렇게 체제가 바뀌게 된다. 여기까지가 임시정부의 활동입니다. 문제 보면은 삼권분립이고 민주공화정이죠.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도 참여했고, 무장투쟁에는 관심이 있었죠. 그래도 임시정부 군대를 편입시켰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국제사회로부터 망명정부로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받지 못합니다. 끝까지 못 받습니다. 끝까지 우리 정부는 서양한테는 인정을 못 받고 중국한테만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중국한테만. 외교활동 많이 했는데 다 소용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신기관은 교통국이었었죠. 교통국. 그 다음에 파리 평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했고, 소련으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위치 상하이에 둔 것은 외교활동 때문에. 그리고 임시정부에 연통부가 있었죠. 연통부라는 행정조직이 있었다. 그다음에 광복군 총영 같은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중국 미국 통지에서 독립공채를 발행했었고, 미국의 국미위원부를 설치하고 국민대표회의를 했으나 개조파, 상조파가 대립해가지고 별 성과는 없었다. 여기까지가 임시정부.